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부처님 경지를 탐색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각진 우리 법사가 함께 수업 진행을 돕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저는 수업 내용을 선정할 때 가급적 가벼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들려드리는 1화의 내용과 주제가 너무 가볍거나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으면 배울 점이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1화 중에는 다소 충격적이거나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는 TV 드라마와 비슷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을 원하죠. 어둡고 무섭고 성공적 결말이 없는 내용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각본은 시청자들을 실망시킵니다. 제 수업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가급적 내용이 온화하면서도 이치를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생각해 볼 만한 이치를 일화들 속에서 발견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 속에 담긴 이치를 우리의 몸, 마음, 영혼에 새겨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면 훗날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수업의 큰 주제인 부처님 경지를 탐색하다 역시 모든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선수행과 불법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익히고 배우셨으면 합니다. 선수행은 아주 심오합니다. 불법은 훨씬 더 심오합니다. 저 역시 아주 깊은 수준까지 배우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죠. 부처님은 물론 후학들도 불법에 대해 무엇이 맞다라고 확실히 말하지 못합니다. 경전에 쓰인 부처님의 말씀은 대부분 수수께끼 같습니다. 수수께끼로 가득하죠. 수행을 통해 높은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 하는 말씀은 저희와 같은 후학이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물처럼 귀중한 말이지만 생활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고통이나 번뇌가 일었을 때 우리를 구하고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가치를 지닌 말씀을 재미있고 쉬운 방법으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중에는 한 가지 이치를 통해 다른 이치도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불법과 지혜를 참되게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제목은 동전 한 입입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을 준비 중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층 주택에 살았던 남자는 위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와 차를 주차해둔 길가로 갔습니다. 남자가 사는 집의 아래층에는 다른 가족이 살았죠.
그 집에는 7, 8살쯤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가 남자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잠시 생수병과 동전 좀 들어줄 수 있나요? 풀린 신발끈 좀 묶으려고요. 위아래 이웃이라 평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도와주마. 남자는 소녀에게서 생수병과 동전을 건네받았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한 개였죠. 남자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얘야, 근데 이 100원은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이 돈을 쓸 데가 있니?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100원씩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쓸 데가 있으시대요. 그 동전은 수업 준비물이었죠. 남자는 학교 선생님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에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땡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동전은 남자가 서 있던 곳 아래로 굴러갔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하수도 구멍이 있었습니다. 하수도에서 배수로로 연결되는 넓고 깊은 구덩이가 파여 있었죠. 동전은 하수도 구멍으로 굴러갔습니다. 간혹 손에 쥔 휴대전화나 안경이 그 안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굉장히 당혹스럽죠. 구멍이 깊은 것도 있고 뚜껑이 안 열리는 것도 있죠. 동전이 떨어지자 당황한 남자는 황급히 자신의 옷 주머니를 더듬으며 다른 동전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아저씨, 신발끈 다 묶었어요. 이제 돌려주세요. 남자는 주머니를 찾아봤지만 동전은 없었습니다. 어쩌지? 방금 아저씨가 동전을 하수구에 빠뜨렸단다. 대신 지금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를 주마. 다른 동전이 없구나. 소녀는 수업에 쓸 동전이 필요했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따 수업 끝나고 900원을 거슬러 드릴게요. 사실 소녀는 남자에게 1,000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남자는 돈을 맡아줬던 것이지 가져간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소녀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죠. 괜찮다, 거슬러 주지 않아도 된다. 얼마 안 되는 돈이니 그냥 가지렴. 소녀는 학교에 갔고 남자도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날 저녁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날 아침에 동전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던 소녀와 그 소녀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했죠. 어쩐 일이세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소녀의 아버지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오전에 아이가 선생님께 돈을 빌렸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신세를 졌으니 900원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찻상 위에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남자는 돈을 사양하며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소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 댁에 있는 이 물건들은 다 진품인가요? 골동품 같은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다 진짜일 겁니다. 오랫동안 취미로 골동품을 수집해 왔거든요. 여가 시간 틈틈이 이것저것 수집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동으로 만든 물건이나 도자기 등등 온갖 것들이 다 있죠. 소녀의 아버지는 눈을 반짝 빛내며 골동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이제야 알겠군요. 아침에 왜 그러셨는지 알겠습니다. 과연 골동품 수집가라서 그 동전을 알아보셨군요. 우리 딸이 맡긴 동전이 특별하다는 걸 알고 계셨군요. 현재 발행되지 않거나 시중에는 구할 수 없는 특수한 기념 화폐라서 그 동전 하나가 어마어마한 값에 팔리겠죠. 그래서 수집하려고 하셨군요. 가끔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수집할 당시 10원짜리 동전이 시간이 지나 10만, 20만 원에 팔린다는 내용이죠. 소녀의 아버지는 이 남자도 분명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머리 회전이 아주 빠르시군요. 우리 딸이 가지고 있던
그 100원짜리 동전이 특수한 화폐라는 것을 아셨군요. 그게 지금 얼마에 팔릴 것 같습니까? 남자는 몹시 억울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 동전이 하수구로 떨어졌을 뿐입니다. 따님께서 수업 준비물인 동전을 들어달라고 부탁해서 잠시 들고 있다가 실수로 하수도에 빠뜨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동전이 비싼 기념화폐라니 너무 억지 아닙니까? 남자는 이웃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이거 가만 보니 내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애아빠를 만난 게로구나. 좋아. 그리 큰 돈도 아니고 이웃끼리 얼굴 붉힐 필요는 없으니 그냥 변상해주자. 그래서 얼마나 원하십니까? 못해도 10만 원은 주셔야죠. 남자는 주머니를 여기저기 뒤져 7만 원 정도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히 7만 원만 받고 용서해드리죠. 소녀의 아버지는 선심 쓰듯 7만 원을 받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소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실수로 하수도에 떨어진 거예요. 아저씨는 좋은 분이니 그러지 마세요. 7만 원 받아가지 마세요. 네가 뭘 알아? 계속 그러면 혼난다. 아버지는 울음장을 놨습니다. 소녀는 마음이 몹시 초조하고 갈등이 일면서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죠. 하지만 아버지의 탐욕을 꺾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아저씨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디선가 경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동품을 수집하던 그 남자는 앞으로 골동품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골동품 아저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큰일이나 났나 싶어 서둘러 옷을 입고 계단을 내려가 봤습니다.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제 자신이 소녀의 생수병을 들고 동전을 떨어뜨렸던 그곳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그 소녀가 추운 겨울날 몸은 뻣뻣이 굳은 채로 숨도 쉬지 않고 쓰러져 있었죠. 꾀죄죄한 모습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인파 속에는 경찰도 있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소녀는 그 일 이후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저녁에 아버지 눈을 피해 동전이 떨어진 하수도로 가서 쇠꼬챙이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손전등을 들고 직접 하수도로 내려가 동전을 찾아다녔습니다. 동전을 찾았지만 미처 올라오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할 것이 도로의 하수도나 평소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지하실은 오랫동안 닫혀 있으면 사람의 몸에 아주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져도 귀가 멀거나 벙어리가 되거나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가스입니다. 아버지의 억지 행동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소녀는 자신이 직접 하수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때를 놓치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수도 곳곳에 퍼져 있는 메탄 등의 유독가스가 소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마음 수작한 골동품 아저씨와 친부모가 이를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말하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새 짐을 만들지 말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무거운 짐을 벗을 수는 없다.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병이요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최상의 즐거움이니 무거운 짐을 버릴지언정 새 짐을 만들지 말라. 증일아암경 중에서. 이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소녀는 하수도 안에 가득한 유독가스와 메탄가스 때문에 질식해 죽었습니다. 사실상 소녀의 아버지가 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죠. 아버지가 정말 사실 이야기 중간에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돈을 갚으러 간 부분까지는 참 훈훈했습니다. 맞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정말 훈훈한 전개였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다른 평범한 부모들처럼 남이 주는 것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줄 알았죠. 누구나 어릴 적부터 아무리 친해도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라니까요. 소녀는 1,000원을 받은 후에 너무 많은 돈을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죠. 결국 저녁에 소녀의 아버지는 딸과 함께 찾아가 정중하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집에 진열된 골동품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이런 골동품들이 집에 있다니. 그때부터 못된 마음이 생겼던 거죠. 딴 생각이 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순식간에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만 해도 좋았는데 골동품을 보자마자 마음이 급변한 겁니다. 그 사람의 집을 보고 부자라는 판단이 들자 갑자기 생각이 변했다는 말이군요. 소녀의 아버지가 가진 직업, 배경, 교양 수준과도 큰 관련이 있겠죠. 지난번 수업에서 스승님이 말씀하신 사교계의 꽃 1화에서도 그 사교계 여성이 부부의 사이좋은 모습을 보고 부르딸과 그 남편이었죠? 네, 남편이 옆에 있는 부인에게 웃으며 말하는 것을 봤죠. 사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사교계 여성은 두 사람을 질투했습니다. 본인의 직업이 그런 일이다 보니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소녀의 아버지도 골동품 아저씨의 집에 진열된 골동품을 보고 사실 남의 집에 뭐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요. 골동품을 봤다고 해도 저건 참 비싸겠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끝내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소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죠. 골동품을 좀 아는 사람이네. 내 딸이 들고 있던 동전이 값비싼 동전일 수도 있었겠네. 그래서 속이고 가로챘구나. 견물생심이죠. 어떻게 무조건 상대방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할까요? 눈앞에서 골동품을 봤다고 해서 상대가 내 아이를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다니, 그 두 개를 연관짓다니 순간적으로 머리가 어떻게 되었나 봅니다. 결국 사달이 났죠. 보다 못한 딸이 나섰다가 목숨까지 잃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딸은 아빠를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동전 하수도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저씨는 정말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아빠에게 계속 설명했죠. 아빠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골동품을 본 뒤로 딸이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이 꾸며낸 망상만 믿으려 했죠. 이미 눈이 뒤집혀서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두 분이 핵심을 잘 짚으셨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을 간과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겨우 100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100원으로 뭘 살 수 있습니까? 파 한 뿌리도 못 사죠. 거의 아무런 가치도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겨우 100원 때문에 상대가 부자인 것을 알자마자 곧바로 태도가 바뀌고 나쁜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나중으로 갈 것도 없이 바로 몇 시간 후에 딸이 목숨을 잃을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을 한몫 챙길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자들만 노리는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합니다. 지나가다 고급차를 보면 다짜고짜 그 앞에 들어 눕죠. 예전에 중국에 올라온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인데 어떤 도시의 교통 상황 CCTV에 찍힌 사고 영상이었습니다. 범인은 상습범이었죠. 독일제 고급차를 보면 곧바로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보상비로 수십만 원은 받아낼 수 있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악질입니다. 한 번은 새빨간 스포츠카를 보고 얼른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재빨리 가서 털썩 들어 누웠죠. 그런데 신호가 바뀌는 순간 스포츠카는 그대로 지나갔고 그 상습범은 차에 치여 멀리 날아갔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사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스포츠카는 젊은 아가씨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참 재수없게도
염라대왕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아가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인과 이별을 하고 온갖 짜증이 나는 상태였죠. 상습범이 차 앞에 들어놓은 것도 눈치 못 채고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사람 그림자가 지나간 듯했지만 원체 화가 난 상태인데다 머릿속엔 온통 헤어진 남자친구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차박혈에 사람이 누워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게다가 경사진 도로여서 더 잘 안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거기다 화까지 난 상태였죠. 거기다 스포츠카였으니 달리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페달을 붕 밟고 나가는 순간 그 상습범을 쳐서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상습범은 중상을 입고 7, 8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한 경찰이 SNS에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왜 본인 이름으로 올렸을까요?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영상 후반부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상습범이었습니다. 같은 범죄로 여러 번 고소를 당하고 구속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손쉽게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아예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았군요. 직업인 셈이었죠. 집에 노모를 모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녀의 학비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융비로 탕진했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영상을 올린 경찰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시민을 위해 악을 물리친 운전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은 결국 제 꾀에 스스로 넘어가는 법입니다. 100원 때문에 벌어진 일도 그렇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7만 원을 벌었다고 좋아했지만 그 대가로 사랑하는 딸이 목숨을 잃고 말았죠.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예 아버지의 수준이 어쩜 그렇게 낮았을까요? 그런 행동은 아주 저급하고 낮은 행동입니다. 교양이 없다는 말로도 부족하고 아주 부도덕하죠. 덕성이 부족한 것을 부도덕하다고 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제 입속만 차리려는 사람이죠. 게다가 애가 보는 앞에서 그런 사기를 치다니 정말 악질입니다. 외국의 조직폭력배들도 자식 앞에서는 갑자기 착한 척을 하고 아이가 가고 나서야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소녀의 아버지는 자식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죠. 저속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인데요. 불교나 선생을 배운 분들은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전생이 어땠길래 그럴까요? 일단 전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생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불법을 배웠다고 해서 매번 전생을 연관짓지 마십시오. 현생에서 저지른 일을 왜 전생과 이런저런 비교를 합니까? 그릇된 생각을 집착하여 진리의 길을 등진 채 마음이 어두워 기름 화복이 생기는 원인을 모르며 다만 일어난 결과만을 두고 울고 또는 괴로워한다. 이 세간의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바뀐다. 사람들은 괴롭고 아픈 것은 알아도 바른 가르침은 모른다. 바른 가르침을 듣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바가 없으므로 눈앞에 닥친 욕망에 빠져 그것을 탐착하여 마지 않는다. 무량수경 중에서 사람의 본성을 놓고 말해봅시다. 그럼 우리 두 분께서 한번 이 사연을 각색해 봅시다. 우리가 창조의 신이라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 딸의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라고 가정합시다. 딸의 사연을 듣고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 엄마랑 같이 돈을 돌려드리러 가자. 각진 법사라면 우리 법사가 먼저 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소녀가 너무 불쌍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제까지 발생한 사건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각각 다른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소녀의 목숨을 구하는 쪽으로 각색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소녀의 엄마였다면 소녀가 학교를 다녀와서 학교에 1,000원 중에 100원을 내고 남은 900원을 저에게 건넸겠죠.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났니? 그럼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다 설명하겠죠. 어떤 아저씨가 돈을 맡아줬다가 실수로 그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대신 제게 1,000원을 주셨어요. 학교에 가서 그 돈을 선생님에게 드렸더니 900원을 거슬러 주셨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얘야,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오면 안 된단다?
이따가 엄마랑 같이 아저씨한테 가서 900원을 돌려드리고 오자. 사실 조금 더 대담한 엄마였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얘야, 네가 직접 가서 돈을 돌려드리고 오렴. 감사 인사는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면서요. 아이는 돈을 들고 갔을 겁니다. 딱히 인사치레도 할 줄 모르고 다른 할 말도 없었을 테니까 그저 감사하다고 했겠죠. 엄마가 900원을 돌려드리래요. 이러면 다 원만히 마무리 되겠죠. 감사하다는 말도 했으니 이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목숨을 잃을 일도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혼자 하수도에 내려갈 일도 없었겠죠. 맞아요. 아저씨한테 인사만 하고 오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갔겠죠. 그래야 정상이죠. 각신법소도 한번 각색해 봅시다. 창조의 신이라 생각하고 지구에서 일어난 일을 재구성해 봅시다. 그날 저녁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가 어머니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마음씨 좋은 아저씨구나. 아침에 아저씨가 실수로 동전을 떨어뜨렸지만 1,000원을 주신 덕분에 학교에 돈을 낼 수 있었구나. 엄마랑 같이 남은 900원을 돌려드리러 가자. 아이도 무척 좋아했을 겁니다. 아이와 함께 이웃집을 찾아가 일단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죠. 요즘에는 이웃끼리 서로 왕래가 별로 없어서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왕 기회가 생겼으니 서로 이야기를 나눴겠죠.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니 골동품이 아주 많았습니다. 거기다 무척 귀해 보였죠. 그걸 보고 아저씨에게 교양 있고 기품 있고 지식도 많다며 칭찬을 건네면 아저씨도 인사치레를 하겠죠. 아유, 저도 잘은 몰라요. 그저 취미생활이죠. 그때 엄마의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릅니다. 저희 집에도 이것과 비슷한 도자기가 있는데요. 청자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인데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예전부터 쭉 집에 있었습니다. 혹시 이쪽 분야를 잘 아시면 언제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골동품 아저씨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도 인연이니 지금 같이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골동품 아저씨와 함께 집으로 와서 청자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유산입니다. 골동품 아저씨는 청자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이건 아무래도 수백 년은 된 보물 같은데. 저도 쉽게 단언하기는 어려우니 이렇게 합시다. 제가 아는 친구들 몇몇이 골동품 감정을 아주 잘합니다. 혹시 친구들을 불러 감정을 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너무 좋죠. 저희 집 아이가 올해 4학년인데 아이 친구들이 다 좋은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저도 사립학교 같은 곳으로 아이를 보내려던 참이었죠. 여기저기 돈을 빌려 모아도 조금 부족했는데 이 청자를 감정해서 감 나가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걸 팔아서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겠죠. 며칠이 지나 골동품 아저씨는 정말로 감정사 친구를 데리고 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청자를 감정해보니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5, 6천만 원 가치였습니다. 저라면 몹시 기뻐하며 골동품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겠죠. 혹시 저 대신 이 청자를 팔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신뢰가 쌓였겠죠. 이웃 간에 서로 도우면서 정이 쌓였군요. 정말로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었으니까요. 다음에는 만두를 쪄서 나눠줬겠네요. 골동품 아저씨는 청자를 5,800만 원에 팔아줬습니다. 그 돈을 보태서 학비까지 마련했고 다음 학기부터 아이를 새로운 학교로 보낼 수 있게 됐죠. 당연히 골동품 아저씨에게도 살해를 하려고 했지만 아저씨는 한사코 거절했죠.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끼리 살해라니요. 별로 도와드린 것도 없는걸요. 이렇게 착한 따님이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됐다니 그것만으로도 참 기쁩니다. 이번 각색이 더 좋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만두를 쪄서 윗집에 올려보냈겠죠. 한 가지 말씀드리죠. 사실 9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900원 하는데 100원은 골동품 아저씨가 뺏은 돈이 아닙니다. 돈에 눈이 멀었나 봅니다. 평소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면서 빌린 돈을 갚을 때는 영 아니네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1,000원이 맞아요. 1,000원짜리 지폐 그대로 드려야죠.
다른 일로 얽히지만 않으면 공손히 1,000원을 돌려주고 별다른 일 없이 무사하게 아무런 비극 없이 끝났을 겁니다. 다시 만나도 서로 인사하는 좋은 이웃으로 남았겠죠.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욕심과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별탈 없이 무사히 지나갑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지 않고도 돈만 제대로 돌려주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갑니다. 평온한 일상과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엄마들은 늘 평안한 것이 곧 행복이라고 말하죠. 평온하고 상스러운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온하고 상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탐욕을 부리지 말고 탐욕을 버리십시오. 새로운 성어가 등장했었죠. 견물생심. 견물생심은 결국 남도 해치고 자신도 해칩니다. 탐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할 일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법구경 애호품 중에서.释迦牟尼佛，南无本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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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释迦牟尼佛，南
释迦牟尼佛，南无本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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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释迦牟尼佛，南无
释迦牟尼佛，南无本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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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释迦牟